안녕하세요. 아이를 바꾸는 시간의 닥터 김지훈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뇌 발달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음식으로 인해서 뇌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기능이 저하되던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의 식단에 대해서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성장하는 아이니까 단백질 섭취, 고기는 충분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들 하시고, 또 채소도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생각들 하시고요. 칼슘과 키를 위해서 우유도 마셔야 하고, 또 밀가루는 물론 안 좋지만 완전히 차단할 수 없어서 생일 케이크나 가끔 도너츠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들 하시고, 또 아이가 당이 떨어지지 않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간식으로 주는 게 좋다고들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영양학을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사실이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깊이 설명은 못 드리지만 고기, 계란에 함유된 카니틴과 콜린은 장에서 TMAO라는 이제 염증 물질을 생성해서 이제 뇌에 이런 건강에 안 좋고요. 단백질은 또 육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소에도 풍부하게 있어서 채소를 먹어도 모든 아미노산을 함량을 충족시킬 수가 있고요. 우유를 마시면 오히려 칼슘이 빠지고, 또 우유에 함유된 IGF-1이라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성조숙증과 같은 질환의 리스크를 키워서 오히려 키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역으로. 또 밀가루의 글루텐 같은 경우는 이 자듈린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장이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면역 반응이 생기고, 또 뇌에 다양한 세포 단백질과 모양새가 비슷한 항체가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 뇌에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에게 간식을 자주 주면 역으로 이제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뇌세포가 당을 잘 이용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지방을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이런 좋은 식단이라는 게 사실 파고 들어보면은 이 뇌 건강에는 이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좀 해로운 식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음식이 좋냐 나쁘냐라는 것을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음식으로 인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이제 뇌의 기능이 저하가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해를 하시게 된 후에 어떤 음식이 나쁠 수 있고 그런 이유들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전체적인 그런 식단을 나중에 지키고 또 이제 실천하시는데 그 동기부여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컨셉,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컨셉을 이해를 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득이 돼야 되는 것이 이 질문의 답입니다. 인간은 과연 초식 동물이냐 아니면 육식 동물이냐 인 거죠.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가요? 물론 우리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채소도 둘 다 먹을 수야 있죠. 하지만 여기 질문은 우리의 신체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쪽을 섭취해야 이제 더 건강하고 시스템 자체의 메타볼리즘이 이제 어느 쪽으로 기울였냐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예를 들어 디젤 휘발유를 넣어야 하는 차에 일반 휘발유를 넣으면 엔진이 고장 나겠죠. 그리고 풀을 먹어야 하는 소에게 고기를 주면은 또 안 되고, 고기를 먹어야 하는 사자에게 채소를 주면은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초식이냐 육식이냐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우선적이에요.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는 한 방법은 육식 동물들과 초식 동물들의 신체 구조를 우리의 몸의 신체 구조와 비교를 해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빨 모양을 비교하게 되면요. 육식 동물들의 이빨은 날카롭고 초식 동물의 이빨은 납작하죠. 육식 동물들은 발톱이 있고 초식 동물들은 발굽이 있어요. 육식 동물들은 장이 짧습니다. 장의 길이가 짧고요. 이게 대략 몸 길이 한 3배 정도 되고 초식 동물들은 장이 길어요. 몸의 한 1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식 동물들이 장이 긴 이유가 그 몸에서 채소의 섬유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대신 이 작업을 대신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그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게 장이 긴 거죠. 육식 동물들이 몸을 식히는 방식은 혀를 헐떡거리며 열을 배출시키고 이걸 영어로는 팬팅이라고 해요. 초식 동물들은 땀을 흘리면서 열을 배출시키죠. 그리고 육식 동물들은 스스로 비타민 C를 만들고 초식 동물들은 이제 본인의 다이어트에서 비타민 C를 얻어야만 하고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은 평소에 채소에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에 그다지 비타민 C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인간의 신체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는 당연히 이빨이 납작하고 손과 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없고 그 장 길이가 이제 몸에 비해 한 9배에서 10배에 가깝고요.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우리는 열을 배출시키고 비타민 C를 몸에서 만들지 못해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시면 고기를 먹도록 설계되지 않았고요. 인간은 초식 동물이라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육류, 탄수화물, 우유, 계란, 초콜릿, 사탕 이런 위주로 먹게 된다면은 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장내 미생물균이 변하게 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장에는 좋은 균, 나쁜 균, 유익균, 유해균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 신체 조건에 맞지 않은 음식들을 오랫동안 섭취하게 되면은 유해균이 번식하면서 intestinal dysbiosis, 이 장내 미생물균들의 불균형이 생겨요. 유해균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죠. 나쁜 균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장 내의 환경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 장을 둘러싼 세포들마저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이제 상태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무엇이냐? 영어로는 리키 겉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장에 틈 사이가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 세포를 현미경으로 가까이 관찰해 보면 이 스테이플러처럼 세포의 사이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고정시키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 단백질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장 세포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분해되지 않은 덩어리체 물질들이 혈액 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은 이제 당으로 분해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제 조각으로 분해되고 지방은 이제 패티 애시드, 지방산이 분해돼서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덩어리체로 혈액으로 넘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것만 넘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실은 장에 있는 수많은 그런 균들서부터 이런 조각들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LPS, 라이포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혈액에서는 면역 반응과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염증 반응이 그냥 장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에 여기저기 다 이렇게 맴도게 되는 거죠. 사이너스로 가게 되면 비염을 일으키고, 피로, 두통, 관절통, 설사, 변비, 피부로 가게 되면 아토피, 건선 등 이제 다양한 이제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만성 질환들은 이제 염증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염증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염증이라는 게 또 뇌로 가게 되면은 뇌에 있는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또 그런 인플레메이션 사이토카인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세포가 성장이나 휴식,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쟁터처럼 싸우는 환경이 이루게 되는 거죠.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뭐 기억력도 저하가 될 수 있고 언어 발달에 지연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짜증을 많이 낼 수도 있고 감정 기복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학습장에서부터 이런 의사소통, 사회성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염증과 면역 반응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더 악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자가 면역, 이런 autoimmune disease라는 건데요. 이 자가 면역이라는 것은 나를 보호해줘야 하는 면역계가 건강한 몸의 단백질을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침투한 불청객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청객과 비슷한 모양새를 가진 단백질이 있다면 그것도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가 면역의 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뇌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그런 뇌 기능을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어요. 도파민, 세로토닌, 뭐 글루타메이트, 그리고 가바. 그리고 그 중에서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억제를 대표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게 글루타믹 애시드, 글루탐산이 GAD라는 효소로 인해서 가바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 GAD, 글루타믹 애시드 디카르복실레이스라는 이 효소의 모양새가 하필이면은 트랜스 글루타미네이스라는 또 다른 어떤 단백질과 이제 모양새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트랜스 글루타미네이스라는 그 단백질의 항체가 만들어질 경우에 면역계가 이것도 공격하고 GAD 효소도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트랜스 글루타미네이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글루텐의 일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 있어서 이 글루텐이 넘어왔는데 그 글루텐의 일부 단백질인 트랜스 글루타미네이스라는 그 단백질의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염증으로만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내 뇌를 스스로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도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게 좀 스텝 바이 스텝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체의 조건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뭐 육류, 뭐 계란, 우유, 뭐 탄수화물, 뭐 당 이런 위주로 이제 섭취를 하게 됐을 경우 intestinal dysbiosis, 장내 미생물균의 불균형에 이어서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고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쁜 시나리오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가 면역, 내 뇌와 이제 다양한 다른 세포들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 아이가 밀가루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또 몸의 염증 수치가 높은지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지 이런 거를 궁금하신다면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의학을 전공하는 그 주변의 의사분을 찾아뵈서 소변 유기산 검사, IgG 푸드 검사 이런 검사들을 꼭 해보세요. 그 검사로 인해서 그런 명확하게 이런 장누수 증후군이나 뭐 산화 스트레스, 염증 수치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